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한국과 브라질 A매치 조금 늦었지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서는 0대5로 우리나라가 크게 졌습니다. 크게 졌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개인 기량 차이였겠죠.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인 손흥민 선수도 공격진에서 많이 고전을 했었고, 김민재 선수도 실수도 안 하고 대량 실점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대1에서 강하다 보니까 어떤 맞닥뜨리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나라가 제어하기 힘들었던 것, 그다음에 우리나라 맞닥뜨렸을 때 이 선수들을 딱 뚫고 들어가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경기를 어렵게 풀어가는 원인이 됐겠죠. 1차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브라질 상대로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이 팀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보여줬어야지 우리나라가 본선에서 좋은 결과, 좋은 내용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인 것 같은데, 브라질 상대로 너무 못했어요.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 한번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제가 이제 팀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조금 세부적인 장면들을 짚어가면서 좀 말씀드릴까 싶은데, 일단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숫자 싸움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기량이 브라질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숫자에서 부족해지거나 숫자가 남아도는 순간이 오게 된다 그러면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숫자가 남아돈다는 건 뒤에 설명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공격진에서 우리나라가 공격을 둘이 하고 있는데 상대는 수비를 셋이 하고 있어요. 혹은 둘이 하거나 셋이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뚫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반면에 수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셋이서 막고 있는데 브라질 선수들이 넷이 들어와요. 그럼 그게 또 버거울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때는 우리나라가 남아돌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숫자를 다섯이 분명 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서, 예, 이런 국지적인 면에서 우리나라가 숫자 싸움에서 숫자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상황이 되는 것던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숫자 싸움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숫자 싸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저는 이제 포메이션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포메이션 자체는 죄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3-4-2-1도 지난번 멕시코전이라든지 미국전에서는 브라질전보다 훨씬 괜찮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숫자적으로 이렇게 배치해놓고 우리가 숫자를 이런 식으로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콘셉트를 잡는 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3백을 쓰는 이유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숫자적으로 조금 더 풀백들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서 공격적으로 숫자 늘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숫자 싸움을 잘해보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게 잘 안 풀려나갔던 거죠. 결국엔 저는 이런 건 완성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브라질이 풀백 쓰는 것 같았지만 또 이번 경기에서 사실 3백처럼도 섰어요. 왜냐면은 왼쪽 풀백은 안 나가고 오른쪽 풀백만 올라가서 비대칭 형태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브라질은 잘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됐어. 그럼 이 이유가 변형 3백을 형태를 쓰겠다 혹은 3백을 쓰겠다 해서 뒤에 숫자를 셋을 놓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우리를 공략해 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를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수비적으로 상대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어떻게 변형시켜서, 이렇게 기본적인 컨셉트는 3-4-1이지만 이걸 뚫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정도의 완성도에서 좀 너무 미숙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답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저는 포백을 써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번엔 경기를 보고는 했어요. 왜냐면 미들에서 너무 밀려. 미들이 둘밖에 없는데 황인범 백승호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될 브라질 미드필더 3미들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보시기에도 백승호 선수 황인범 조합이 카세미루 기마랑이스랑 2대2로 붙어도 쉽지가 않을 텐데 쿠냐가 자꾸 내려가고 호드리구가 내려가고 내려가 주잖아요. 그 셋을 둘로 막아야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많이 남았어요. 그럼 이거 포메이션이니까 4-3-3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다른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상대가 3톱인데 거기다가 이제 미드필더들이 자꾸 이제 침투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쿠냐까지 고려하면 쿠냐 성향 자체도 이 선수가 굉장히 앞으로 잘 움직이는 선수니까 이 선수까지 고려해서 4명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선수였다. 그러니까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쿠냐, 그다음에 이스테반까지 4명이었다고 고민을 한다 그러면 우리 수비가 넷이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늘려놓는 게 좋겠죠. 그럼 다섯으로 늘려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비진이 얇아지는 결과가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완벽한 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투미드를 세운다 그러면 이걸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 투미드를 세우는 게 불안해서 쓰리미드로 늘리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 제로톱으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수비를 하나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비적으로도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포백으로서는 어떻게 숫자 변화를 해서 5명으로 순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찾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포메이션은 없기 때문에 포백으로 가야 된다, 이것도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3백이 정답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100%짜리 답은 없고, 우리가 어떤 팀을 만났을 때 한 70점 정도 느낌으로만 맞불을 놓을 수 있거나 버틸 수 있으면 저는 그건 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백스리라고 하는 답을 일단 꺼냈어. 그건 답을 정했어요. 근데 이걸 완성도를 높여가야 되는데 그게 한 40점, 5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70점하고 차이 큰 부분에서 결국 5대0까지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뭐가 있었는지 좀 설명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선수들 구성도 있고 계속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자,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숫자 싸움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잠시만요. 이번 경기에서는 결국에 우리나라도 맞불을 좀 놓을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미국전이라든지 멕시코전에서 우리나라도 전방에서 덤비면서 상대를 좀 괴롭히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브라질 상대로도 한번 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브라질 상대로 이번 경기에서 5대0으로 0대5로 진 것이 굉장히 큰 문제지만, 지금 이번 경기에서 찾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본선에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그러면 이번 경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거를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좀 저희가 불안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상대를 누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한두 번 정도는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공은 우리나라가 높은 위치에서 끊어내서 단번에 상대 골문 노리는 장면으로 갔다 하면 더 좋았겠지만, 그거 외에 뭐 골키퍼의 롱킥을 유도해가지고 우리나라 공을 따낼 수 있는 상황이 온다든지, 아니면 수비 쪽에서 클리어링 한 게 측면으로 나가서 우리 볼이 됐다든지, 그 정도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그 홍명보의 컨셉트를 봤을 때는 성공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에요. 왜냐하면 상대의 볼을 탈취하고 우리가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한두 번 성공해가지고는 곤란하고 성공률이 더 높아져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나라가 김민재 선수가 실수해서 실점했던 장면처럼 브라질 선수들한테도 치명적인 실수를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압박이 들어가서 성공을 해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것에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다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전방에 3명이잖아요. 3명이 압박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거를 조금 좋아진 점, 예전보다 좋아진 점은 그냥 공 잡고 있는 선수를 뺏기 위해서 달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몰아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벤투 골키퍼가 공을 딱 잡고 있을 때 우리나라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잡아요. 이재성 선수가 이쪽은 좀 타이트하게 잡는다. 예를 들어서 타이트하게 잡고 이쪽을 좀 열어주는데, 그러면 공이 일로 나갈 때 손흥민 선수가 압박하겠고, 여기도 이제 이강인 선수도 이런 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열어주고 있다가 여기서 들어올 때 압박해서, 그러면 이쪽으로 유도하고 들어갈 때 이강인이 여기 물러 들어가겠다, 뭐 이런 식의 전개를 하면서 브라질을 물러나기까지 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이때 브라질 대처가 상당히 좋았던 게 뭐냐면 미드필더 선수들인 기마랑이스와 카세미로가 받아주러 가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될 때 가끔 쿠냐 같은 선수들이나, 이게 뭐 꼭 이렇게 깊은 위치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좀 그 미들 서드까지 중앙 지역까지 내려와가지고 잡고 있을 때도 상대가 볼 돌리다가 빈대가 안 보이네 라고 하면 내려오는 선수들이 늘 있어요. 호드리거가 내려오기도 하고 쿠냐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숫자 싸움이 되게 중요해진 게 뭐냐면, 자, 여기 있던 앞쪽 라인에 움직이고 있던 쿠냐라든지 그 호드리그, 공격진에 있는 호드리가 내려온다 그러면 이 선수가 이렇게 보시죠 한번. 여기가 3명, 우리가 3명, 여기 5번하고 8번 미들 2명이 있다. 그래서 6, 8 이렇게 우리 빨간색 미드필더가 잡아서 5대5 형태가 됐다고 쳐봅시다. 여기까지만 보면 5대5잖아요. 이렇게 잡아놔서 2번한테는 볼 투입이 안 되게 해놨다. 그러면 여기서 압박이 숫자 싸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압박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아까 개인 기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번 덤벼들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기서 교착 상태가 벌어질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브라질이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는 게 여기를 그냥 쿠냐가 내려오는 거예요. 받으러. 이렇게. 그러면 얘를 누가 막아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번에 중원 싸움이 밀렸던 게. 여기를
그 조유민이 따라가자고 하니 너무 깊어요. 그럼 이 공간 누가 커버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가 이렇게 채울 수 있겠지. 하지만 여기가 벌어지니까. 그리고 이게 위치 변화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 선수한테 이제 2대1이 걸리겠죠. 이렇게 공이 나가면 이 선수가 나가기도 그렇고 다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럼 여기 치고 들어올 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빠진 선수를 제어하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연결하고 나면 여기 이럴 때 또 이번 경기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기마랑이스가 본인이 뒤에서 받을 땐 받지만 카세미르는 뒤에 주로 있어요. 근데 계속 올라가요. 여기서 빌드업을 여기는 왼쪽 수비수랑 카세미르한테 맡겨놓고 본인이 애초에 포지션을 여기 잡아버려요. 그러다가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미들이 여기 셋이니까, 아니 공격수가 셋이니까, 그러면 여기 카세미르가 위치 여기 잡아버리면 여긴 넷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쿠냐랑 기마랑이스가 있으면 우리나라 6번하고 8번인 백승호 그 황인범은 나가지 못해요. 여기 이 둘을 제어하느라고. 그러니까 여기 늘 4대3인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를 잡으러 나가면 얘가 나가기도 해요. 여기로. 그럼 잡죠. 이렇게 해서 압박되는 것 같으면 이 선수들이 여기 있을 때 이 선수가 갑자기 여기를 툭 튀어나와가지고 받아주러 가는 거예요. 쿠냐가. 그러면 여기 순간적으로 6대5니까. 네. 여기가 뚫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세계예요.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깊이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숫자는 5명일 수 있지만 이게 한 줄이잖아요. 한 줄이니까 이 뒤로 돌아뛰면 스루 패스가 계속 날 수 있는 공간들이 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기서 이 선수 올라오고 나면 전개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두 줄 수비를 세워놓고 버티려고 했는데 이거를 깰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연결해주면. 그리고 이렇게 꼭 앞으로 돌아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내려오면서 풀이하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위치를 다시 잡아야 되니까 여기다 연결을 다시 해주고 기마랑이스가 일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럼 다시 이렇게 해서 훨씬 수월해지게 볼이 돌게 되는 거죠. 아까는 압박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선수가 내려와서 위치를 바꿔줌으로 해서 비슷한 숫자로 돼 있지만 압박은 안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원에서 숫자 싸움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세부적인 말씀 드린다고 했었는데 전반 13분이었죠. 첫 실점 장면을 보면 이런 숫자 싸움의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 네. 그게 물론 그 중간에서 기마랑이스가 이쪽으로 딱 넣은 거에 이스테방에 딱 들어가는 그 장면이었는데 이 공간이 왜 나뉘냐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때 볼 돌리면서 오른쪽 측면에서 볼 돌리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전개가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보시면 우리나라 미드필더들이 이쪽에서 워낙 드리블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측면에서 여기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미드필더들이 여기를 채워주러 가는 게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이쪽으로 여기는 미드를 셋인데 그리고 측면 공격수까지 있으니까 좌우로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쪽에서 제어를 해보겠다고 이제 이쪽에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전개가 되면서 기마랑이스가 공을 딱 잡을 때 사실 우리나라가 3백이니까 여기 다 내려왔었거든요. 이 패스길이 안 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이스테방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패스길이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원래 3백이면 여기 김주성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없었어요. 얘가 어디 갔을까? 김주성이가 왜 김민재는 그 예상을 못했을까? 그때 왜 그랬냐면 돌려보시면 쿠냐가 여기 서 있었어요. 완전 풀이야. 전환될 때 완전 풀이라서 딱 기마랑이스가 공을 딱 잡았을 때 김주성 선수가 얘를 견제하러 나갔어요. 근데 이게 100% 틀린 판단이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숫자 싸움 우리나라 3미들이어가지고 애초에 미드필더였으면 쿠냐 쪽에 하나 더 있지 않았을까요? 좀 불안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게 김민재 선수랑 김주성 선수랑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됐던 것 같아. 제 느낌에. 김민재는 김주성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김주성 선수는 여기 있다가 이거 쿠냐한테 들어가면 얘 슈팅도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패스가 들어가니까 아까는 이렇게 패스가 들어왔지만 패스 각도가 달라지지만 이스테방 쪽에 패스가 들어가면 똑같을 수 있어요.
본인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서 중거리 슛도 있고 이 선수가 돌아뛸 수도 있고 호드리가 돌아뛸 수도 있고 패스길이 많이 나니까 김주성이 여기를 우리 숫자 충분하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전진해서 쿠냐 쪽을 그러니까 견제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로 돌아뛰는데 여기는 자기 뒤로 돌아뛰고 공이 여기 있으니까 못 받겠죠? 이게 쭉 나간 거야. 김민재 선수도 자기 앞에 마크맨 있고 여기 공 쪽 보고 있으니까 돌아뛰는 거 못 본 거죠. 그리고 여기 주성이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였냐면 숫자 싸움에서 미드필더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저는 이런 선수들이 남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여기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중원이 비니까 자꾸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어서 여기서 골 났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그 미들 2명을 배치해서 숫자 싸움에서 불리할 거라는 거를 예상은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팀도. 그래서 어떤 방식을 많이 썼냐면 특히나 쿠냐가 움직이거나 호드리그가 대체로 쿠냐. 근데 가끔 호드리그가 움직일 때 김민재 선수라든지 김주성이라든지 조효민이라고 하는 센터백들이 따라 나가서 묻어 나가서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장면들을 몇 번씩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매번 완벽할 수는 없어서 뒷공간을 맞은 거죠. 이 장면은 쫓아가서 잘하는 장면들도 몇 개 있어요. 잘 제어하는 장면들이. 그러니까 이게 3백으로 놨을 때 수비에 묻어나가는 건 좋은데 그 선수가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빈자리를 채울 것이냐에 대해서 허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브라질 선수들도. 우리가 공격수 같은 선수들이나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받아주러 내려올 때 얘네가 우리를 따라올 거야. 따라오면 빈 공간 나니까 거기 공략하자라는 것들을 서로 포지셔닝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제가 이제 포지셔닝을 얘네들은 진짜 브라질 애들은 뭔가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머리가 더 빨리 도는 느낌이라는 느낌을 잘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느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마랑이스가 뒤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게 숫자 싸움을 충분히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쿠냐랑 여기 다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 있어봤자 숫자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5이니까. 여기도 5이고 사실 중원까지만 치면 요 3명만 상대하면 되거든요. 이쪽은 측면 여기 풀백들이 올라가고 측면 쪽에서 할 때 많이 도와주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5-4-1로 형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4이나 5이나 있는 거는 숫자가 너무 많다 이거야.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맨 뒤에 한 명 놓고요. 이 선수 누구야? 에드르 밀리탕도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가 끌어당겨진 이 공간도 올라와서 빌드업에 가담을 해버리고 여기서 그 카세미로만 있고 기마랑이스는 계속 여기로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 이 뒤로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공을 여기서 카세미로가 잡거나 뭐 이쪽에서 잡았다 그러면 계속 이 뒤로 자르는 움직임을 시도를 해요. 하다가 안 되면 돌아 나와요. 그러다가 볼 돌다가 뭔가 카세미로 쪽이 외롭다거나 혹은 이쪽으로 볼이 풀려서 공간이 넓어졌다 그러면 이제 받으러 가죠. 받아주고. 근데 이 뛰는 움직임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수비수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따라오지 못하게. 그리고 뒤에 물러나 있게. 계속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서 계속 침투를 하는 미드필더들을 만나게 되면 수비수들이 자꾸 내 뒤를 노리네 싶으면은 전진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우린 5이에요. 그래놓고 본인이 받으러 가면 공이 굉장히 뒤쪽에서 여유롭게 도는 거죠. 여기서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공 가지고 전진해 오면 숫자를 다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우리가 앞쪽에 힘을 줘야 될 때는 본인이 여기 가서 있다가 뒤쪽에서 공을 좀 풀어야 되겠다 싶으면 내려오는 거죠. 그랬다가 공 풀어주고 다시 연결되고 예를 들어서 반대쪽에 간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럼 다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 선수들은 미드필더 선수들이 공격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뭔가 뒤쪽에서 밀린다 싶을 때는 내려와서 받아줘. 그 다음에 앞쪽에 숫자 부족하다 싶으면 앞으로 전진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뭐 포메이션은 그대로지만 그 기본적인 콘셉트는 계속 숫자가 얘네들은 뒤가 많아졌다, 앞에 많아졌다, 뒤가 많아졌다, 앞에 많아졌다. 이게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여기 따라 나갔다가 뒤로 맞는 게 두려우니까 우리나라는 포메이션이 고정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싸움이 여기서도 늘 부족해요. 여기는 늘 많아. 얘네가 내려갔을 때조차도. 그래서
여기서 많으니까 여기서 얘네가 이기고 풀른 다음에는 여기가 숫자가 늘어날 거 아니야. 이쪽 측면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 뭔가 이쪽에서도 숫자는 많이 있는데 국지적으로 여기 있던 선수가 전진을 해오면 국지적으로는 숫자가 많지 않은 상황들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전술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조금 능수능란하게 대처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기마랑이스가 되게 숫자 조절을 잘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반 40분의 실점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비슷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황인범 선수가 녹았거든요. 그 장면에서. 근데 녹을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5명이 쭈루룩 다 늘어서 있는 상황에서 황인범 선수가 중앙 쪽에 있던 기마랑이스 맞나요? 그 호드리고한테 다시 리턴을 줬던 게 호드리고가 그러니까 측면에서 여기 들어오고 이거를 다시 호드리고가 흘린 다음에 호드리고한테 다시 받아서 호드리고 여기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냥 거기서 마무리가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황인범 선수는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이쪽 앞쪽 1차 주지선을 둘이 하다 보니까 이쪽 나가면 무조건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패스가 들어가면. 근데 이 공간을 누가 메우느냐? 이 공간 메울 선수가 없는 거죠. 숫자 싸움이 너무 부족한 거지. 네. 그리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설령우 선수가 호드리고를 제어를 못했고, 그러니까 1대1도 안 되고 이쪽에는 황인범 선수한테는 2대1 상황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 다음에 뚫고 들어오면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호드리고랑 주고받을 때는 2대1이었던 거예요. 싸움이. 황인범 선수한테는 2대1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패스가 들어가고 리턴 나와서 여기는 받은 다음에는 황인범은 이미 죽은 사람이 돼버린 거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거고 여기선 설령우 대 호드리고 1대1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호드리고가 툭 치고 툭 치니까 그냥 끝나버리죠. 이건 1대1의 본질. 네. 근데 이 위치에서 1대1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비벽을 넓게 쌓으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이미 여기서 몇 번의 주고받는 움직임들 때문에 그리고 받아주러 내려가는 선수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국지적으로 숫자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얘네들을 밀어내지 못하고 얘네가 이쪽에 들어오는 순간 이 사이에 들어오는 순간 지옥도가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좌우로 많이 펼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서 한 명만 제치면 그러니까 슈팅각이 나오거든요. 요 제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것도 제가 이제 답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게 수비형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어가 됐다 그러면 좀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면 이 좌우가 흉흉입니다. 이러면 더 이 4명의 어떤 그 수비 포백의 부담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포백 쓰는 팀들은 센터백들이 엄청 기술이 좋고 빠르고 수비 능력도 좋고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 포백을 쓰고 부족하면 3백을 세우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경기는 개인 기량의 문제들에서 시작돼서 그것들을 너무 이제 고려해서 3백을 세운 거였는데 안 될 때 어떻게 경기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비적으로. 중원이 너무 힘들어. 근데 중원이 힘드니까 중원이 힘들어도 수비가 많으면 버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중원에서 뚫리니까 좋은 패스 들어갈 길이 많이 열려요. 그래서 오히려 페널티 박스에 숫자는 많은데 국지적으로 보면 숫자가 부족해요. 이 부분이 부족했거나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실점에서는 이쪽 부분에서 부족했던 거지. 숫자가 여기가 또 1대1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숫자가 자꾸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백을 설 거면 제가 보기엔 이거보단 좀 더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특히나 미드필더 압박을 나갈 때 내가 수비수야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저 비면 내가 나가야 되고 비는 공간을 내가 채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머리의 문제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워낙 공이 빨리 돌고 얘네가 개인 기량이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 제어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김주성, 김민재, 조유민 선수 평생 아마 자기가 이제 성인 레벨 들어와서는 다 수비수로만 뗐을 거라면 그러니까 나는 수비수라는 생각이 있는데 미드필더를 제압하러 나가야 돼.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있던 애가 없어지면 우리는 머릿속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포메이션이 5백인데 내가 수비 둘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꾸 빈 공간이 났던 거예요. 이거는 완성도를 엄청 높여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숫자 조절이 잘 안 됐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특히나 빌드업 과정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는 상대가 압박이 제가 보기에는 뭐 유럽 최정상 팀들에 비해서는 압박이 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요즘에는 워낙 유럽에 압박 잘하는 팀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따금 풀어나온 장면도 있긴 있었지만 제가 좀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풀어 나왔을 때 속도를 붙이지 못했다는 거. 음. 그러니까 풀어 나오고 우리나라 공간이 열렸으면은 좀 더 빨리빨리 치고 나가고 막 와 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공격을 하죠. 속도를 높여서. 근데 풀어 나오면 풀어 나온 거에서 아 이제 숨 좀 쉬자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달릴 선수가 손흥민밖에 없어. 여기서 공을 풀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길 뛰고 해서 최소한 3명 정도는 선택지를 줘야 여기를 넘기든 여기다 넣든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넘기든 아니면 이렇게 넣든 해서 막 올라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수비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뒤가 5이나 되고 이거를 1차 저지하기 위해 이 2명이 다 쳐져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앞에는 3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마저도 도와주려고 이재성이나 이강인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앞에 손흥민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숫자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버틸려고 하는 축구라 그러면 또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버틸려고 하는 축구를 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선수들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더 죽어라 뛰는 선수들을 갖다 배치시킬 수도 있는 거였는데 뭔가 그게 안 됐던 거죠. 네. 선수들 자체가 다 이강인이라든지 이재성이라든지 폭발적인 스피드를 가진 선수도 아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아쉽게 생각했던 점은 그러니까 지금 드린 말씀을 정리드리면 전환의 속도가 빨라져야 될 타이밍에 속도를 높인 선수가 손흥민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지공에서도 우리나라가 뭐 찬스를 만들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면 이쪽에서 1대1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전방 압박을 한 번씩 들어오고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태수 선수가 전진하고 선영호가 전진하긴 하지만 이쪽에 있는 선수들이 사실은 공격력이 제 생각에는 뭐 이제 정상급 유럽이라든지 이런 팀들에 있는 풀백들에 비해서는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공격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볼이 뒤쪽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중원도 생각해보면 쿠냐가 좀 도와주면 3대2 싸움이 돼버리니까 황인범, 백승호 선수가 중원 싸움에서 본인들이 잡고 뭔가 맘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메워주기 위해서 이강인이 내려왔는데 그리고 이게 좀 유기적으로 됐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강인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사실상 공격에 손흥민하고 이재성밖에 없는 거예요. 이태석 선수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으니까 그럼 이 둘한테만 공이 향하는 거야 항상 이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볼을 안 뺏겼어. 근데 이번 경기에서 중요했던 게 볼을 안 뺏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압박당해가지고 김민재도 그랬죠. 백승호도 그랬죠. 공 거기서 뺏겨가지고 실점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런 실점을 안 하려고 그러면 볼 지키는 게 가장 우선인데 이강인 선수가 그건 진짜 잘했어요. 두세 명 사이에서도 안 졌거든. 네. 그거 엄청 잘했는데 근데 실속이 있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게 이강인 선수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도망가는 것도 뒤로 나가거나 옆으로 가는 게 많지 제쳐가지고 쭉쭉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워낙 억세게 잘 붙으니까. 그러니까 숫자 싸움을 여기서 본인이 빠져나오고 나면 누군가가 전진을 했어야 돼. 여기를. 이강인이 일로 내려오는 순간 백승호든 황인범이든 전진해서 이 뒤를 팔 생각을 했어야 돼요. 본인이 이강인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러거나 아니면 설령호가 아예 그냥 일로 쭉 올라가든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드필더가 나가는 게 맞아. 이거는. 그래야지 이쪽 설령호가 측면을 쓰니까. 그러니까 제가 채널리기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기 5개라 그랬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5개로 나눴을 때 여기 한 명씩 1, 2, 3 이렇게 돼서 한 명씩 있어서 침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 우리나라는 지금 바깥쪽을 풀백 이렇게 맡겨놓은 거고 여기를 이재성, 여기가 손흥민, 여기가 이강인이었던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강인 선수가 볼이 안 풀리니까 이리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채널을 지금 비운 상황이 돼버려요. 근데 원래 같으면 제가 좀 더 생각하기에 잘 되는 팀이었으면 얘가 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로 올라가면 되잖아. 그래야지 일로 나가고 예를 들어서 이강인 선수 지켜가지고 설령을 줬다. 그럼 여기 이렇게 나가야죠. 이게 뛸 수 있게. 근데 이게 여기 그냥 다 있으면 이건 뭐가 되냐면 공격수 2명만 남겨놓고 다 뒤에 있는 거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안 됐어요. 이게 제가 공격적으로도 숫자 싸움이 안 됐다고 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외롭고 이재성이 외로워요. 이강인은 자꾸 내려가. 그래서 막 공도 많이 만지고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팀 전반적으로 공격이 안 돌아요.
그러면 이게 뭐 바꿔 말해서 이강인이 안 내려갔으면 됐겠냐? 이것도 좀 의문이긴 해요. 왜냐면 미들이 둘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여기서 2대2 싸우면서 혹은 3대2 싸우면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따지고 보면 여기를 누군가 센터백이 전진을 해온다든지 해서 숫자를 좀 맞춰줄 필요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3백 쓸 때는 박진섭 선수도 고려해볼 만한 이유가 박진섭이 이런 거 잘하거든요. 미드필더처럼도 잘 뛰니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그래서 한 명을 좀 올려붙이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 내려오는 거를 고려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전술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미국전 때인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동경이 진짜 괜찮아 보였다, 잘해 보였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드렸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동경이 자꾸 골대 앞으로 간다, 침투한다, 뛰어들어간다, 슈팅을 한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이 브라질전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그죠? 이동경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선수거든요. 앞쪽으로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침투할 수도 있는 선수. 그러니까 이동경 같은 유형 선수가 또 필요하겠죠. 네, 저는 이번 경기에서 좀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서 해준 게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그런 거예요. 이강인이 나오면 미드필더가 여기 뒤를 침투할 수 있는 활동량과 기동력과 그런 그 스프린트를 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으면 좋겠죠. 그럼 조합이 이강인하고 자리 바꾸고 이강인 선수가 잠깐 허리 도와주면 되니까. 요런 전술적인 그 대응책이 있어야 좋은 거고 이동경이 있다 그러면 사실 여기를 둘이 놓고 얘가 많이 들쑤시게 해주고 내려왔다가 다시 금방 올라가고 내려왔다 다시 금방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수니까 이렇게 조합을 짜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강인 선수 나왔는데 이런 걸 안 해줬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어떤 팀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적합한 선수 저는 옌스 카스트로프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미들이 없는 선수예요. 이런 선수가 백승호 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지금 부상으로 이탈한 박용우, 황인범, 백승호, 원두재까지 지금 나오는 김진규 선수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선수긴 한데 김진규 선수가 매우 빠르거나 그런 기민한 선수는 또 아니잖아요. 기술은 좋지만. 그러니까 지금 있는 미드필더들이 다 어떤 느낌이냐면 다 6번 느낌이에요.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느낌이 있다고요. 정적으로 하는 느낌이 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고받을 때 말고. 근데 옌스 카스트로프만 달릴 수 있는 선수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예시를 드릴 때 말씀드렸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 지금은 다 유형이 트럭들이야. 거의 다 트럭들인데 옌스 카스트로프만 오토바이 같은 선수예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하나 필요해요. 이강인하고 특히나 조합을 맞추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 선수가 앞으로 전진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전진의 숫자를 늘려줘야 돼요. 그리고 전진했다가 빨리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카스트로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경기에서 황인범 카스트로프 조합, 백승호 카스트로프 조합이 조금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포메이션 그대로 둔다 그러면 투미들은 그러니까 투미들은 진짜 많이 뛰어야 돼요. 상대가 특히나 미드필더가 셋이면 투미들은 진짜 죽어납니다.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걸 버틸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공격적으로도 숫자 싸움이 잘 안 돼서 아쉬운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후반전에는 뭐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제가 후반 12분이라고 적어놨는데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했던 장면이라든지 김진규 선수 중거리 슛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장면에 대해서는 뭐 잘한 장면이긴 한데 높은 평가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때 뭐 이미 4대 0으로 지고 있는데 브라질도 숨 낮추고 적당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잘한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뭐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0대 0이나 1대 0일 때 잘해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그 김진규 선수 슈팅이 여기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반대로 그래야 되겠다. 손흥민 선수 크로스가 여기 있었고 김진규 선수 중거리 슛 여기서 나왔었는데 그때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주변에 막 있었어요. 측면에도 한 명 있고 중앙 쪽에도 있고 김진규 선수 때도 보면 중앙에 한 명 있었고 오른쪽 풀백이 올라와 있었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선수들이 있고 우리가 올라온 상황이 있어야 슈팅이 가능했던 건데 이번 경기에서 이제 경기를 폭망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전반전이나 후반전 뭐 한 60분 정도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라가서 제대로 페널티 박스 근처에 진을 치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가 원하는 경기 전략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잘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완성도를 높여서 공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월드컵 가서. 특히나 이제 강팀을 만나게 됐을 경우에. 뭐 물론 우리나라보다 개인기랑 떨어진 팀 만나면 뭐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도 좀 일반적인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볼 잘 차요. 기술도 좋고 잘 뛸 땐 잘 뛰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축구의 흐름이 제가 느끼기엔 그 어느 때보다 피지컬이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피지컬이라는 게 예전처럼 키가 크고 딱딱하고 뭐 이런 유형의 피지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체력이 엄청 좋아야 돼요. 체력도 그냥 체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 선수들이 체력이 그 축구에 들어오면 체력이 좋을까요? 물론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는데 그 마라톤 같은 체력을 요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느끼기엔 지금 스프린트 횟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볼 잡았을 때 여기를 몇 번이나 뛰어 들어가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느냐 이 70% 80% 강도 이상 혹 100%도 괜찮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높은 강도로 뛰었다가 내려와서 빨리 회복하고 다시 뛸 수 있느냐 다시 또 스프린트하고 다시 또 스프린트하고 그 체력을 가진 선수들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유형의 미드필더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나 미드필더하고 풀백들이.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도 다 잘 차는 선수들이고 아시아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최고의 선수들 중에 하나니까 좀 서가지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많이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의 선수들도 또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카스트로프가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마음에 든다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 뛰는 선수들을 좀 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도 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진짜 브라질리언 이상의 기술이었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것들이 좀 적어요. 그리고 거리도 좀 짧고 뛸 수 있는 거리도 그리고 이게 폭발적이지가 않고 스피드적인 변화가 그래서 약간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강인 너무 잘해서 그래요.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아 그것까지만 하면 진짜 못 막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뭐 이강인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공격진에 있는 선수들 자체가 이런 쪽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의식적으로라도 좀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총평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다 드리고 싶었던 말씀 거의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싸움이 잘 안 됐다는 게 문제다. 그건데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공격이 안 되고 수비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공격적으로도 숫자 싸움이 안 됐고 수비적으로도 숫자 싸움이 안 돼서 늘 맞는 쳐맞은 경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이게 이제 문제를 잘 발견해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번 경기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이게 지금 월드컵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경기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좀 실망스러운 거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메이션 자체가 완벽한 포메이션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3백을 몇 경기째 쓰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완성도가 계속 높아져야 되고 능숙해져야 되고 능란해져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브라질을 상대로 어느 정도는 괴롭혔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나라 쪽 경기가 아니라 브라질 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한테 위협을 느낄 장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찬스가 오는 거는 맞죠. 우리나라가 베트남하고 뭐 태국하고 해도 위험이 와요. 축구란 건 그런 거니까 90분 내내 압도할 수 있는 팀은 사실 이 뭐 프로 축구의 세계에서도 쉽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흐름이 넘어간다고요. 근데 그때 흐름이 넘어갔을 때 브라질을 위협할 수 있는 장면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상대로 우리가 5골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위협적인 걸 보여주고 우리 거를 뭔가 해서 5대 0이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까지 기분 안 나쁜데 이번 경기에서는 우리나라가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려서는 거는 내려섰어. 근데 앞에 막 전방 압박을 하려고도 하는 것 같아. 근데 결국에 경기 내용은 내려섰어요. 근데 내려서서 버텼냐? 못 버텼어요. 그게 뭐 실수 때문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컨셉트가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된 경기였다. 그래서 저는 사실 파라과이 경기는 우리나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파라과이 브라질만큼 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좀 더 유럽이라든지 남미의 다른 팀들을 좀 더 만나서 좀 쳐 맞아가면서 배워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테니까. 좀 월드컵에서 우리가 보여줄 경기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경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좀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많이 부족한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